삼성 바이오로직스라는 회사 이름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뭘 파는지 아시는 분은 의외로 많지 않아요. 약이 아닙니다. 이 회사는 자기 이름을 붙인 신약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요. 그런데 지난 2분기 영업이익률이 44.4%였습니다. 100원어치를 팔아서 44원을 남겼다는 뜻이에요. 100년 넘은 스위스 경쟁사 론자가 24.5%인데 말이죠. 약을 안 만드는 회사가 어떻게 약으로 돈을 제일 잘 벌까요? 먼저 이 얘기부터 드릴게요. 병원에서 주사 맞아보신 적 있으시죠? 항암제나 자가면역 치료제 같은 것들이요. 그 약을 설계한 건 대부분 미국이나 유럽의 제약사입니다. 그런데 그 약이 실제로 만들어진 공장은 인천 송도일 가능성이 꽤 높아요. 여러분 몸에 들어간 약을 이 회사가 만들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한 문장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제약회사가 아니라 반도체로 치면 파운드리입니다. 파운드리가 뭐냐면요. 애플은 아이폰에 들어가는 칩을 직접 설계하지만 그 칩을 찍어낼 공장은 없습니다. 대만 TSMC가 대신 만들어주죠. 설계는 애플, 생산은 TSMC, 바이오도 똑같습니다. 신약을 설계하는 건 화이자나 로슈 같은 제약사인데 그 약을 실제로 배양하고 정제하는 공장은 따로 있어요. 그 일을 대신 해주는 회사를 CDMO라고 부릅니다. 금광에 비유하면 금을 캐는 자리가 아니라 곡괭이를 파는 자리예요. 이 자리가 얼마나 큰 자리인지 숫자로 보실까요? 올해 2분기 매출이 1조 3,209억 원, 영업이익이 5,864억 원입니다. 1년 전보다 매출은 30% 늘었어요. 창사 이후 쌓인 누적 수주 금액은 217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0조 원입니다. 그리고 전세계 상위 20개 제약사 가운데 17곳이 이 회사 고객이에요. 20곳 중 17곳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게 하나 나옵니다. 공장 크기로 보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이미 세계 1위입니다. 생산 능력이 78만 4천 리터예요. 중국 최대 경쟁사인 우시바이오로직스가 43만 리터 정도니까 거의 2배죠. 그런데 매출 점유율로 보면 4위입니다. 9.9%. 1위인 스위스 론자가 25.6%니까 2배 반 차이가 나요? 세상에서 제일 큰 공장을 가졌는데 매출은 4등이라는 겁니다. 이 간극 안에 이 회사의 진짜 구조가 숨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하나 있어요. 삼성이 바이오를 한다고 하면 보통 신약 개발을 떠올립니다. 셀트리온처럼 복제약을 만들거나 화이자처럼 새 약을 개발하는 그림이요. 그런데 이 회사는 정반대로 갔습니다. 심지어 작년에는 잘 돌아가던 복제약 사업을 통째로 떼어내서 회사 밖으로 내보냈어요. 매출이 나던 사업을 스스로 버린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오늘 4가지를 순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첫째, 삼성이 2011년에 고객 한 곳 없이 공장부터 지은 이유. 둘째, 어떻게 세계에서 제일 큰 공장을 제일 빨리 짓는 회사가 됐는지. 셋째, 이익률 44%가 나오는 진짜 계산 구조. 넷째, 잘 되던 사업을 버린 이유와 이 회사가 지금 안고 있는 약점입니다. 2011년 인천 송도의 갯벌에서 시작하죠. 2010년에 삼성은 잘 나가고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이 팔리고 반도체가 팔리고 TV가 팔렸어요. 그런데 그 시점에 이건희 회장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앞으로 10년 안에 삼성을 대표하는 사업과 제품이 다 사라질 거라고요. 그래서 그해 5월 다음 먹거리 5개가 발표됩니다. 태양전지, 자동차전지, LED, 의료기기, 그리고 바이오 제약이었어요. 문제는 삼성의 약을 만들어 본 사람이 사실상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이 고른 건 신약이 아니었습니다. 공장이었어요. 신약 개발은 하나 만드는데 10년 넘게 걸리고 조단위 돈이 들어가는데 성공 확률은 10%도 안 되는 도박입니다. 반면 남이 개발한 약을 대신 만들어주는 건 제조업이에요. 그리고 제조업은 삼성이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일입니다. 대규모 설비 투자, 수율 관리, 공사 기간 단축. 반도체에서 키운 이 3가지 근육을 그대로 바이오로 옮기겠다는 계산이었습니다. 혼자 시작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2011년 2월 삼성은 글로벌 임상 서비스 기업인 퀸타일즈와 3천억 원 규모의 합작사를 세웁니다. 없는 경험을 돈 주고 사온 거죠. 그리고 그해 4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정식으로 설립되고 5월에는 인천 송도 갯벌 위에서 첫 공장 착공에 들어갑니다. 3만 리터짜리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때 이 공장에 약을 맡기겠다고 계약한 고객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이상한 순서냐면요. 보통은 주문을 받고 공장을 짓습니다. 식당도 손님이 올 만한 자리인지 보고 열잖아요. 그런데 삼성은 손님이 한 명도 없는데 주방부터 지은 겁니다. 그것도 수천억 원짜리로요. 당시 업계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삼성이 돈 자랑을 한다. 바이오가 뭔지도 모르고 덤빈다는 말이 나왔어요. 그런데 바로 이 뒤집힌 순서가 나중에 이 회사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이유는 제약사 입장에서 보면 바로 보입니다. 임상에 성공한 제약사는 갑자기 초조해져요. 약이 승인되면 당장 몇 톤씩 만들어야 하는데 바이오 공장은 새로 짓는 데만 3, 4년이 걸리거든요. 그 상황에서 지금 비어있는 공장이 있습니다 하고 손을 드는 회사가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가격을 깎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 회사가 판 건 생산 능력이 아니라 시간이었어요. 미리 사둔 시간을 되판 겁니다. 2013년 7월 드디어 첫 고객이 옵니다. 미국의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키브, 줄여서 BMS였어요. 세계 10위권 제약사가 이제 막 공장 하나 완공한 한국 신참에게 자기 약 생산을 맡긴 겁니다. 그 다음은 로슈였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업계에서 고객 명단은 그냥 매출이 아니라 신용 등급이거든요. BMS가 통과시킨 공장이라면 다른 제약사도 실사를 시작합니다. 첫 도장 하나가 문을 열어준 셈이에요. 그리고 이 산업에는 무서운 특성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정한 공장을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바이오 의약품은 살아있는 세포가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공장을 옮기면 약의 성질이 미세하게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면 규제 당국에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과정에 또 몇 년이 걸립니다. 고객 입장에선 갈아타는 비용이 너무 큰 거죠. 한번 들어오면 잘 안 나가는 구조. 이게 이 회사의 첫 번째 해자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자리를 잡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자리를 잡는 것과 세계 1위가 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2013년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3만 리터짜리 공장 하나를 가진 신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78만 4천 리터입니다.
15년 만에 26배가 됐어요. 이 속도는 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요? 답은 좀 시시합니다. 공장을 남들보다 빨리 지었어요. 그게 거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 업계에서는 그게 전부인 게 맞습니다. 1공장이 3만 리터, 2공장이 15만 4천 리터, 3공장이 18만 리터, 4공장이 24만 리터. 지을 때마다 규모는 키우면서 공사 기간은 오히려 줄였어요. 앞 공장을 지으며 배운 걸 다음 공장 설계에 그대로 반영했거든요. 반도체 라인을 증설하던 방식 그대로입니다. 두 번째는 표준화입니다. 고객마다 약이 다르니까 공정도 제각각일 것 같잖아요. 그런데 삼성은 반대로 갔습니다. 설비와 절차를 최대한 똑같이 맞춰놓고 고객의 약을 그 틀에 태웠어요. 그래서 새 고객이 들어와도 라인을 처음부터 설계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술을 옮겨 심는 기간이 짧아지고 공장을 다시 돌리기까지의 준비 시간이 줄어들어요. 공장이 노는 시간이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이익률 이야기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바이오 공장은 고정비 덩어리입니다. 수천억 원짜리 설비를 깔아놓으면 돌리든 안 돌리든 감가상각비와 인건비가 매달 나가요. 그러니까 이 사업의 이익은 사실상 하나로 결정됩니다. 얼마나 꽉 채워서 돌리느냐. 공장이 절반만 돌면 적자가 나고 꽉 차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부터 이익이 폭발합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이익률이 뛴 시점이 4공장이 채워지기 시작한 시점과 겹치는 게 그래서예요. 숫자로 보면 차이가 확연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상각전 영업이익률, 그러니까 설비 감가상각을 빼기 전에 현금으로 얼마나 남기느냐를 보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46.3%입니다. 100년 넘은 스위스 론자가 24.5%, 중국 우시바이오로직스가 32.5%였고요. 같은 위탁 생산 사업인데 남기는 돈이 2배 가까이 차이 납니다. 최근 3년 매출 성장률도 연평균 23.2%로 업계 평균 11.8%의 2배입니다. 그 사이 고객 명단도 채워졌습니다. 지금은 세계 상위 20개 제약사 중 17곳이 고객이에요. 누적 위탁 생산 계약이 115건, 초기 개발 단계부터 함께하는 위탁 개발 계약이 110건입니다. 개발 단계에서 붙잡아두면 그 약이 나중에 성공했을 때 생산 물량도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씨앗을 미리 심어두는 구조죠. 여기까지만 보면 완벽한 회사 같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8년 동안 법정에 서 있었어요. 2018년 금융당국은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 회계 처리 기준을 바꿔 장부상 가치를 부풀렸다고 판단했습니다. 분식회계 논란이 시작됐고 검찰 수사와 재판이 이어졌어요. 상장 폐지 심사까지 갔습니다. 이 사건은 2025년 7월 17일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무죄로 확정됐습니다. 회계 기준을 바꾸는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들과 협의했고 고의가 없었다고 본 겁니다. 결론이 나기까지 8년이 걸렸어요. 흥미로운 건 그 8년 동안에도 수준은 계속 늘었다는 점입니다. 국내에서는 신뢰 문제로 시끄러웠지만 해외 고객이 보는 기준은 다른 거였어요. 공장이 규제 기준을 통과하느냐, 납기를 지키느냐, 그것만 보고 계약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신뢰라는 단어가 다음 이야기의 열쇠입니다. 이 회사는 신뢰를 지키겠다고 잘 돌아가던 사업 하나를 통째로 버렸거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에는 원래 형제 회사가 있었습니다. 삼성 바이오에피스, 바이오시밀러, 그러니까 복제약을 만드는 회사예요. 오리지널 약의 특허가 끝나면 같은 성분으로 더 싸게 파는 사업입니다. 돈도 꽤 벌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좀 이상한 그림이 나옵니다. 오리지널 약을 개발한 제약사 입장에서 보면 자기 약을 대신 만들어주는 회사가 동시에 자기 약의 복제약을 파는 회사인 겁니다. 고객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 약의 제조 공정, 수율, 원가 정보가 전부 그 공장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의 계열사가 내 약의 복제약을 만들어요. 정보가 새지 않는다고 100번 보장해도 찜찜함은 남습니다. 실제로 이건 이 회사가 계약을 따려 할 때마다 따라붙던 질문이었어요. 여기서 TSMC 얘기를 다시 해야겠네요. TSMC가 왜 자기 브랜드 스마트폰을 안 만드는지 아세요? 고객과 경쟁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2025년 회사를 둘로 쪼갭니다. 5월에 인적 분할을 결정하고 10월 주주총회를 통과했고 11월 1일 삼성 에피스홀딩스가 새로 세워졌어요. 복제약 사업이 통째로 그쪽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11월 24일 두 회사는 각각 다시 상장됐어요. 남은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이제 위탁 생산만 하는 회사, 이른바 순수 CDMO가 됐습니다. 잘 되던 사업을 버린 게 아니라 고객의 의심을 버린 겁니다. 여기서 이 회사의 진짜 상품이 뭔지 드러납니다. 공장도 아니고 기술도 아니에요. 우리는 당신과 경쟁하지 않습니다. 라는 약속입니다. 이 산업에서는 그 약속이 곧 수주고, 수주가 곧 가동률이고, 가동률이 곧 이익률입니다. 그러니까 수천억 원짜리 사업 하나를 떼어내는 게 계산상 남는 장사가 되는 거죠. 겉으로 보면 약을 만드는 회사 같지만 진짜로 파는 건 신뢰였던 겁니다. 이제 약점을 볼 차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간극 기억나시죠? 공장은 세계 1위인데 매출 점유율은 9.9%로 4위. 이유는 이 산업의 돈이 어디에 붙어 있느냐에 있습니다. 그냥 대량으로 배양해주는 일은 단가가 낮아요. 진짜 비싼 건 세포주를 설계하고 공정을 개발하고 완제품으로 충전하고 포장하는 앞뒤 단계입니다. 론자는 그 앞뒤를 두껍게 갖고 있고 삼성은 가운데가 두껍습니다. 두 번째 약점은 위치입니다. 생산기지가 사실상 한국 한 곳에 몰려 있어요. 미국이 의약품에 관세를 매기는 걸 검토하는 상황에서 이건 단순한 물류 문제가 아니라 계약 조건 자체를 흔드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미국의 생산 거점을 확보하는 동시에 2026년 7월 20일에는 유럽의 펩타이드 위탁 생산 기업 폴리펩타이드를 2조 7천억 원에 인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내 제약 바이오 인수합병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세 번째는 이 회사의 순풍 가운데 상당 부분이 정책에서 온다는 점입니다. 미국은 생물보안법으로 중국 바이오 기업들과의 거래를 제한하고 있어요. 그 반사 이익이 한국으로 흘러오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정책은 정권 따라 바뀝니다. 규제가 풀리는 순간 가격이 훨씬 싼 중국 기업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게다가 매출이 대형 고객 몇 곳에 몰려 있어서 큰 계약 하나가 흔들리면 가동률이 통째로 흔들려요. 정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금을 캐지 않고도 금광에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약 개발은 성공률 10%짜리 도박이지만 그 도박에 참가하는 모든 회사가 공장은 필요합니다. 누가 이기든 곡괭이는 팔리는 자리죠. 삼성은 신약을 포기하는 대신 그 자리를 골랐습니다. 산업을 볼 때 누가 이길까 보다 누가 이겨도 돈을 받는 자리가 어디인가를 먼저 보는 게 더 실용적일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신뢰가 상품인 사업에서는 잘 되는 사업도 부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복제학 사업은 그 자체로 보면 흑자였어요. 그런데 그게 본업의 수주를 방해한다면 계산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매출은 더하기지만 의심은 곱하기거든요. 우리 회사에도 돈은 되는데 고객이 불편해하는 사업이 하나쯤 있지 않은지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합니다. 세 번째, 규모가 곧 점유율은 아니라는 겁니다. 공장 크기 1위와 매출 4위가 동시에 성립하는 이유는 이 산업의 부가가치가 설비가 아니라 앞단의 개발 서비스에 붙어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산업이든 가장 크다와 가장 많이 번다는 서로 다른 질문입니다. 규모를 키우는 전략은 그 산업의 이익이 규모에 붙어있을 때만 정답이 됩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긍정적인 쪽부터 보죠. 항체 의약품 시장은 계속 커지고 있고 비만 치료제로 대표되는 펩타이드 시장은 그보다 더 빠르게 크고 있습니다. 폴리펩타이드 인수는 그 문을 여는 열쇠고요. 작년 4월에는 18만 리터짜리 5공장이 가동에 들어갔고 여기에 미국 생산 거점까지 붙으면 관세 걱정 없는 대량 생산이라는 조합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이 회사가 그리는 그림입니다. 반대쪽도 봐야죠. 지금의 이익률은 수요가 공급보다 많을 때 나오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가 동시에 바이오 공장을 늘리고 있어요. 공급이 수요를 넘어서는 순간 이 산업은 가격 경쟁으로 넘어갑니다. 고정비가 큰 사업에서 가격 경쟁이 시작되면 44%짜리 이익률은 생각보다 빨리 깎입니다. 이 회사의 다음 시험은 수주가 아니라 공급 과잉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약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남의 약을 대신 만들기 위해 자기 약을 포기한 회사입니다. 파운드리의 문법을 바이오로 옮긴 실험이고 지금까지는 성공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복제약 사업을 떼어낸 게 옳은 선택이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미래의 성장 엔진을 남에게 넘긴 거라고 보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비즈니스의 구조를 해부해 보겠습니다.